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수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학습법과 그 다음에 강좌 계획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출제 범위가 어떻고 유형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좀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차에는 실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험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경기 같은 경우는 실험을 보는 대신에 수업 시연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업 나눔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1차 필기고 2차는 이게 실기와 같은 시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 출제되는 범위를 먼저 보시면 우리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과학교육론은 일단 철학과 관련이 있는 과학의 본성 단원, 그 다음에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학습이론,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은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시험을 볼 때는 지도안과 실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차 시험은 논술이 없어진 상태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출제되는 비율을 먼저 보시면 아마 1교시가 교육학으로 2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2교시가 전공 A, 그 다음에 전공 B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배점을 살펴보니까 이 전공 A나 전공 B에서 교육학은 20점이나 빼고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점수가 80점 만점이죠. 근데 80점 만점에 요번에 전부 모든 과목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과학, 교육론이 24점이었어요. 24점. 그러니까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2문제는 2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5문제가 4점짜리로 출제가 돼서 이게 토탈 2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 이게 24점이고 20점인데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과교론을 공부하는 시간은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교육학은 아마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아마도 한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강의도 듣지만 사실 과교론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전공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좀 덜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4시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랑 스터디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4점이니까 이게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교육학이 그러니까 재작년 2019 대비해서는 교육학이 약간은 점수가 약간 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채점이 됐어가지고 그때는 뭐 16점이나 15점도 있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교육학이 17점이나 18점이 주로 되게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2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과학교육론입니다. 그러면 전체 80점 전공 중에서 과학교육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화학만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요번에 그 커트라인을 보니까 물리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데가 59점이고 가장 높은 데가 75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로 관심의 대상인 서울 지역이 한 67에서 8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경기가 69점이었어요. 서울하고 경기는 거의 그냥 비슷한데 보통은 경기가 더 높을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이 69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상당히 높은 거였어요. 원래 물리가 점수가 낮은 편인데 요번엔 좀 특이하게 그렇게 됐고, 화학도 최저가 59점이고 최고가 68점이었어요. 되게 그래도 화학이 편차가 제일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64점 정도, 그 다음에 경기가 65점 정도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생물은 최저가 61.6점. 그러니까 62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고가 73.6점. 그러니까 74점에 가깝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근데 서울이 73점이고 경기가 72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는 없지만 이게 왔다 갔다 조금 높은 게 서울이 높을 수도 있고 경기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편차가 그래도 큰 편이었는데 지구과학이 최저가 51점이었어요. 최저가 제주였는데 51점이더라고요. 근데 최고가 69점이었어요. 거의 뭐 18점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정도인데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그래서 여기 서울은 68점이고 경기는 61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평균을 내면 한 65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평균 한 65점이면 커트라인 1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학을 한 15점 받았다, 좀 못 받아서 15점 받았다라고 깎고 만약에 67, 8점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15점 정도 빼면 한 50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50점에서 내가 과학교육론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금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오면서 수없이 많은 퀴즈를 보게 될 텐데 이 퀴즈를 내가 다 혼자서 풀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업 듣다가 퀴즈 귀찮고 그 다음에 채점해 주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퀴즈에 참여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100점 많이 맞아봤죠. 근데 그 이후로 100점을 잘 못 맞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전과라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과나 아니면 학습지 같은 게 좀 있어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다 풀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전공도 내가 점수가 높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걸 검증하는 연습이 인출하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 문제 많이 풀었는데요. 그거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인출하는데 자기가 순전히 혼자서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풀지 않고 자꾸 풀면서 이거 정답을 맞춰보면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 아 이렇게 생각했어. 이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넘어가면 절대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혼자 풀고 동그라미 X 딱딱 해가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맞닥뜨리고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교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퀴즈 같은 거 연습 많이 하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아쉽게 22점 정도 받았다. 내가 이제 최고점 만점이지만 한 22점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28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 1차 커트라인 넘을 때 전공에서 내가 28점을 따면 되는데 28점이면 이 전공 여기 남은 것 중에서 한 60점 정도가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전공에서 60% 정도 맞으면 그래도 1차 커트라인을 무사히 넘을 수 있는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중해서 내가 자신 있는 중점 과목을 일단은 뭐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사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듣는 거에는 되게 잘 들리는데 이 과학교육론이나 이런 거를 쓸 때는 쉽지 않은 게 과교론입니다. 그래서 비사대는 이론이나 쪽지시험 연습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4대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4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과목이지만 근데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글이 안 써져요. 단어 같은 거를 확실하게 외우고 용어를 확실하게
외워서 이거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진짜 만점에 과교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 과목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전공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 있죠? 내가 만약에 부족하고 너 힘들어서 나 그 부분은 못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 손 놓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 과목도 이거를 한 부분도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거 놓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성공 못 해요. 예를 들면 유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 유기 그냥 대충 어떻게 하면 그중에 유기 중에서 반 맞고 나머지에서 더 점수 올려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점 과목을 정하고 전략 과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걸 커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된다. 과학교육론이 1차 시험에서 이렇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이제 가게 되면 보통은 실험을 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안을 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험은 모두 다 공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실험도 보고 지도안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험도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같은 경우는 약간 전공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험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실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은 무조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화학 실험 고급 화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화학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렵게 나와 있는 교과목들 있죠. 그런 것들과 일반 화학 실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일반 물리 실험, 일반 생물 실험, 일반 지구과학 실험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약 30% 정도 비중을 2차가 또 만점이 100점인데 심층 면접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법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도안과 수업 시험이 또 차지합니다. 근데 지도안하고 수업 시험은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과교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시험이라는 게 이거는 뭐 말빨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강사도 하고 과외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유창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과학교육론에서 배웠던 그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베이스를 하고 교육과정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업 시험과 지도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2차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업 시험하고 지도안이 굉장히 큰 비중이란 말이에요. 거의 60%, 40%에서 60%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에 중점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1차 시험을 잘 해놓고 1차 시험 준비하면서 같이 또 2차를 준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는 거를 요거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을 우리가 보면 아마 작년까지는 논술이 있었고 올해 이게 체계가 바뀌면서 논술이 없어지면서 4점짜리가 늘어났는데 4점짜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5점짜리 없어졌고 그 다음에 2점짜리의 숫자도 줄어들었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번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점짜리 안에 2점짜리들이 하나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마 문제 보시면 4점짜리에 쓰라는 항목이 3개입니다. 근데 3개 중에 하나는 기입이에요. 2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점짜리가 2점짜리 문항은 축소가 됐지만 실제로는 암기 문제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증가했다는 것은 4점짜리가 증가했는데 현재 지금의 4점짜리는 옛날에 5점짜리랑 유사해요. 5점짜리. 옛날에 4점짜리는 거의 2개 정도 쓰는 거였는데 최근에 4점짜리를 보면 3개 쓰거나 4개 쓰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1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얘네들이 출제되는 그 내용 영역을 우리가 보면 단순 지식형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은 통합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원 통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올해 기출문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순환학습 유형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순환학습 유형을 찾으라고 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과학적 지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는 이거 과학 지식이 대신에 과학적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개만 섞어도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순환학습은 교수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방법은 과학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가 뭐냐면 V도가 나왔죠. V도가 나왔는데 이 V도는 탐구입니다. 탐구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탐구이면서 거기에 보면은 탐구에 대한 아마 V도 생긴 걸 보면 한쪽은 탐구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쪽은 과학 지식에 대한 본성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학적 방법이나 탐구 방법이나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과학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와 연결해서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 이러면 교수학습 방법 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있죠? 과학의 본성 있죠? 평가 단원의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개념도도 나왔어요. V도하고 개념도가 함께 나왔는데 V도나 개념도가 나오면 나올 만한 사람이 오스벨이죠. 그래서 오스벨에 대한 학습 이론까지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의 관계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을 물어보는 어떤 관계가 잘못됐냐 5개념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5개념을 물어본 다음에 개념도는 우리가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오스벨이면 오스벨 예를 들어서 반증주의만 반증주의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개념들이 다 하나의 문제 과학의 본성도 있고 학습 이론도 있고 교수학습 방법도 있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눈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귀찮음을 우리가 이게 과학 전공하신 분들이 우리가 보면 약간 공부하는 그 방법이 약간 다른 게 전공은 원리를 좀 이해하고 응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면 과교로는 사실은 이게 전공 화학이나 물리나 생물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문학적인 거죠. 이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를. 핵심 키워드가 없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특히 요번에 칼치한 전공들이 몇 군데 있죠. 이런 칼치한 전공들은 아무리 비슷한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나는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키워드가 없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용어를 여러분이 완전히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의 문항을 요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2018, 2019, 2020 최근 3년간만 한번 누적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게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학 교수학습 방법은 내용이 많아요. 개념도 V도부터 시작해서 발견학습, 발생학습, POE, 순환학습, 개념변화 이렇게 탐구학습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체크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걸 빼놓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바로 과학의 본성입니다. 근데 과학의 본성은 가장 기본인데 실제로는 4대 같은 경우도 과학의 본성을 제대로 못 배우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을 제대로 안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비사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본성을 튼튼하게 여러분이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학습이론, 평가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암기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계속적으로 기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문제를 보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3문제에 걸쳐서 지금 나올 정도고 다른 과목도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지금 내려왔냐면 내용 요소, 물리 1, 2, 물리 2가 나왔었죠. 이번에도 화학은 통합과학 쪽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생물도 원이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요소, 성취 기준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서 외워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자꾸 미루다 보면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나갈 때 시험을 볼 때 그때 죽어라고 좀 외워놓고 또 잊어버리겠죠. 근데 또 시험 볼 때 또 외우고 이러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외웠던 거는 두 번째 외우기는 쉬우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함께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항별로 분석한 거는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왼쪽에 돼 있는 게 뭐냐면 목차예요. 여러분 이게 목차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내가 단원별로 어떤 게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손바닥 안에 딱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교육론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어디야? 그러면 과학의 본성단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학습이론, 교수학습 방법, 평가다. 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내 손안에 딱 그랩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과학의 본성단원에서는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단원인 거예요. 일단 과학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과학 지식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1번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학 지식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지? 그게 과학적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 지식을 만들어낼 때 탐구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 탐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과학 이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지? 이게 4단원인 거예요. 아셨죠? 내가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의 분석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목차를 연결하면 과학의 분석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제 습관이 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꾸. 과학의 분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 탐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과학적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게 단원명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과학의 본성이 다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내용 안에 과학적 방법이 뭐가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 귀납도 있고 연역도 있고 가설 연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내용을 채워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육과정은 여기 지금은 이렇게 제가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2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냐면 첫째는 과학 교육과정의 변천이죠. 변화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 외우셨겠지만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고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 있고 학문 중심으로 갔다가 인간 중심으로 갔다가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그런 식의 교육과정의 변천이 최근 들어서 안 나왔죠.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째 단원이 학습이론입니다. 교수학습이론이죠. 교수학습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우리가 저기서 나왔던 철학의 기본을 둔 심리학에서의 바탕을 둔 이론이 나온 것이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이 교수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동주의부터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 여태까지 과학교육론에서 행동주의가 언급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행동주의는 그래도 약간은 언급하긴 언급할 거예요. 근데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배우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파블로프의 계침 반응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손다이크, 스키너, 가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과학에서는 학습이론의 가장 중요한 인지주의 심리학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학자부터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있죠? 여러분 그래도 비사대다 하더라도 이거 다 교직을 하려면 한 번씩은 다 들었잖아요. 대표적인 학자 누구 있어요? 피아제, 브루너, 오스베, 비고츠키, 드라이버. 그러면서 구성주의, 오개념, 파인지 앤 웨스트의 포도덩쿨. 그 다음에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파인즈 앤 웨스트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와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 보면서 이거 분석해서 분석표를 우리가 보면서 파인즈 앤 웨스트의 포도덩쿨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랬는데 요번에 파인즈 앤 웨스트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나온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은 표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출제자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할 거고, 과학교수 학습 방법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념도, 부의도, 발견학습, 발생학습, 개념변화, 인지갈등, 순환학습, 협동학습, POE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교수학습 방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과학교육 평가에는 평가라는 부분이니까 일단 뭐가 있냐면 평가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학에서도 배우시겠지만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목표하고자 한 도달점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내용은 과학교육의 목표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타당도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교육의 목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두 번째가 문항분석이죠. 문항분석이 올해도 안 나왔죠. 문항분석은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서의 문항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이 검사가 얼마나 신뢰롭고 얼마나 타당하냐, 난이도는 어떻고 변별도는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느냐, 인지 영역, 탐구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방법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죠. 요번에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지구과학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교육론이 어때요? 내 손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 과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 10주 동안 통합이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냥 이거를 묶어서 8시간씩 해서 그냥 그냥 한 달이나 5주에 끝내버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쪽지 시험 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쪽지 시험을 조금밖에 못 보잖아요. 쪽지 시험은 많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동안 누적이 많이 돼 있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쪽지 시험에 무조건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시험에 100% 참여해서 제가 다 피드백 드려요. 여기 실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직접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거 전체 다 제가 엑셀로 다 저장해 놓고 여러분의 그 추이를 보니까 그거에 100% 출석하시는 분은 다음 과정을 듣거나 이럴 때 할인을 해드립니다. 장학생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기초한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바로 여기에 1월에서 3월 동안은 4티씩 그 다음에 10번, 10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시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로 40시간인데 여러분이 뭐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은 4티씩, 이게 조금 깁니다. 이게 5달을 해요. 그래서 20주가 맞죠? 2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5달인데 그도 그럴 것이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쌓여있는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원별로 이거 재구성해서 약간 반복되게 했기 때문에 단원마다 문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20주도 약간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반복해서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80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론을 보시면 이론책이 예전에는 기본반이 따로 있었고 심화 이론도 거의 3달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합 이론으로 10주로 그냥 완전히 책도 얇게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니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일단 정확한 골격과 그 다음에 개념 용어를 확실하게 외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하면 여기서 이런 추론 문제도 풀지만 쪽지 시험의 형태도 바뀝니다.
쪽지 시험의 형태도 여기서는 주로 약간 개념 확인하고 약간의 추론, 이렇게 약간의 추론이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그 임용시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아마 시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조합도 하고 응용을 해서 여기에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론하는 능력을 해결하고 이러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여기서 끝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9월에 이제 8월이 끝나고 나면 9월에 실전반이 들어갑니다. 실전반은 아마 4회 정도의 과교론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 모의고사가 4회나 6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처음에 아무래도 이론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서는 완전히 100%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아시고 기출을 할 때 거기에다가 더 살을 붙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짜로 보면 40T라고 해봤자 여러분 이게 며칠밖에 안 되냐면 네트로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네트로 이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은 자야 되니까 만약에 잠은 자면서 12시간씩 공부해도 이게 4일이면 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과외나 아마 학원에서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원 강의는 1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적어도 2시간이나 4시간은 복습해야 되는 분량이 나옵니다. 굉장히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짧다고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서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첫째는 용어나 개념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틀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 4년 전에 생명과학 전공에서 뭐가 나왔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나온 적이 있어요. 쓰는 게 나왔어요. 그게 과학의 본성에서는 엄청 중요한 용어고 수업 때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 가니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아니라 관찰의 생각 의존성, 관찰의 무슨 의존성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거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명한 용어일 때는 관찰의 이론 적세성까지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비슷한 용어가 아닌 경우에는 틀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에요. 이제 이미 2015 교육과정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갔습니다. 중등까지 전체 학령이 전부 이제 201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작년에 2018년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015 개정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바로 전에부터 그 다음 교육과정이 문제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에 적용이 되면 올해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뭘 물어보냐면 골격만 물어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커다란 예를 들어서 적용 시기가 뭐냐 아니면 얘네들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가 되면 내용 체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단원명이라든지 아니면 변한 거라든지 물어보는데 벌써 작년에 올해 우리가 시험 본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3년째가 중등에서도 3년째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물화생지 1, 2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용 체계, 내용 요소, 핵심 개념 그리고 성취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2015에서는 뭐가 있냐면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 줄쳐놓고 가로하고 나왔죠.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교육과정이 아마 요번에 더 짧게 나오긴 하겠지만 요거 교육과정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물론 이거 꼭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국가교육과정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DF인데 그건 이제 PDF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좋도록 만든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단원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교육과정이 체계로 나온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게 몇 년도에 기출이 됐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게 표시를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아무래도 저도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이렇게 얇게 나와 있는 책이 보기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 권 정도는 있는 게 여러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PDF로 여러분이 파일을 그걸 다운 받으셔서 항상 옆에 가지고 다니시거나 가까운데 놓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외울 때는 일단 체계를 먼저 외우시고 구성 체계를 외우고 내용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외우고 교과목명을 외우는 거예요. 교과목명이 예를 들면 우리가 2015에서 바뀐 것 중에 대표가 통합과학이라든지 과학탐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과목명이죠. 그런 거랑 이제 그걸 외우고 나면 단원명을 외워야죠. 그 안에 들어가서 단원명을 외우셔야 되고 단원명을 외우고 나면 내용 요소가 뭐고 요즘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 빅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뭐고 내용 요소가 뭐고 탐구 활동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점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틀부터 하나씩 외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과서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2차 때 교과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요즘에 시험 문제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과학교육론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그 생명과학에서는 소화라는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작년에 화학은 또 샤르레 법칙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이 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 관한 5개념을 위해서라도 5개념이나 탐구활동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교과서 분석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교과서 분석을 완성을 좀 해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 끝내셔야 되냐면 1월에서 3월까지가 집중의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1월에서 3월까지는 뭐를 하시는 게 좋냐면 내가 가장 취약한 과목 있죠. 취약한 과목. 예를 들면 제가 아마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물리에서는 현대물리를 좀 약간 어려워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현대물리가 어려운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부분이 어려운지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화학이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유기화학을 진짜 잘 못 외워서 완성이 안 됐으면 유기화학을 진짜 강의를 더 듣던 어떻던 1에서 3월 동안 기본을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리큘럼을 계속적으로 이게 타고 가야지 이걸 처음부터 밑에가 없는데 기초가 없는데 위에다가 계속 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1에서 3월 달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에는 여기 부분을 끝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교과서 분석을 해놓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도 그렇지만 각 과목마다 탐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베이스가 탐구인 거예요. 탐구 활동. 근데 이런 탐구가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실험들이 내가 익숙해 놓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하시는데 이 교과서 분석은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과서 파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 교과서 파일을 일단은 하나 정도 뭐 내가 교학사를 하던 블랙박스를 하던 아니면 지학사를 하던 여러분 천재를 하던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교과서 파일을 하나 구하신 다음에 반드시 구하셔서 내가 내 전공에 해당하는 단원들 있잖아요. 학년마다 3단원 아니면 4단원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 하루에 1단원이나 2단원씩 읽으시면서 탐구활동과 주요 개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파일을 일단 파일을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 틀을 만들어야 돼요. 분석 틀. 근데 이 틀을 만드는 것도 제가 그 2차 때 그 분석 틀로 나갔던 거, 예시 나갔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틀에 맞춰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이거고 이 단원에는 이 실험이 탐구활동으로 메인이구나. 그러면 이 실험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돼? 이번에도 주의사항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구를 할 때 주의할 거 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5개념에는 뭐가 있는지 이번에도 5개념 다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것 대신에 어떤 자료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핵심 역량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좀 1월 달이나 이렇게 좀 한번 다 끝내놓으세요. 저는 사실은 스터디를 비추합니다. 스터디하는 거가 사실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과서 분석할 때는 간단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품앗이. 그래서 품앗이가 뭐냐면 틀로 먼저 단원을 분담해서 서로가 그거를 파일로 나눠 가진 다음에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차피 혼자 해야 되긴 하지만 혼자서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합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단계별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1월에서 3월 동안에 취약한 부분과 교과서 분석은 좀 끝내놓으면서 전공 공부를 해나가자라는 거고 여러분이 3월달이 지나서도 공부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집중의 공부 시간을 갖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시험이 1월에서부터 일단 11월까지 라고 공부 시간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11월 달 정도가 되면 10월이나 11월 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선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에 전 과목을 같이 공부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래 오전에 교육학 좀 1시간 하고 과학 교육론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에 뭐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이론이 완성되어 가는 앞부분에 1월에서 3월이나 한 5, 6월까지는 이거를 그렇게 짧게 하다가는 이게 뭔가 할 만하면 다른 과목으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어디 뭘 하는 집중의 시간을 뭐를 갖고 수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분담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계획은 여러분이 다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공부하는 거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싶다면 거기 게시판에 그 상담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 제가 답변 달고 그 시간 약속해서 한 번씩 한번 오시면 상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잠깐 안내를 드렸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